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척추외과의 최신 지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신 지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와 되게 다른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눠서 협착증의 진짜 중요한 증상이 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관리를 하셔야지 노령화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여러분들의 노후를 잘 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최첨단을 달리는, 여러분들이 아주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잘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여러분의 개인 강의 제목은 이겁니다. 협착증에서 진짜 중요한 증상은, 보통 환자분들이 협착증은 아픈 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협착증은 아픈 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협착증은 꼭 아프기만 한 병이 아닙니다. 슬라이드 화면 좀 전환 좀 시켜주십시오. 협착증은 아프기만 한 병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은 아프기도 하지만 꼭 아픈 증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증상, 방사통이라고 하는 게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대개는 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 이게 협착증의 거의 유일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증상의 원인은 이런 식으로 신경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가지, 입구가 늘리거나, 이걸 함엽의 협착이라고 부르고요. 파라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신경이 빠져나가는 쪽,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쪽이 눌리는 게 추간공 협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 가지가 눌리면은 당연히 해당 신경이 향하는 곳에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방사통이 생기게 되고, 이 방사통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엉덩이가 더 아프고 종아리는 좀 덜 아픈 형태로 보통 나타납니다. 이게 급성 증상이고 신경 가지가 늘리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오래되면 이 증상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꼭 엉덩이가 더 아프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데, 이게 만성이 되게 되면은 감각신경이 손상을 입게 되면서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요. 모래 위를 자갈밭을 걷는 것 같다든지, 발가락에 감각이 둔하다든지, 차갑다든지, 시리다든지, 어떨 땐 뜨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다양한 표현을 느끼는 이상 감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울감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신경 가지가 눌려서 오래 지나게 되면은 이게 감각신경 손상이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 느낌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급성 증상일 때는, 방사통이 있을 때는 내가 뭘 하면 더 아프고 뭘 하면 덜 아픈 게 있었는데, 이게 만성이 돼버리면은 언제나 비슷한 종류의 통증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느낌 자체가 계속 느껴지니까 이제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우울감이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면 좋은데, 이 우울감에 잘 대처를 못 하시기 때문에 과도한 주사 치료를 맞으시고 과도하게 아픈 원인에 대해서 몰두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십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 우울감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울감이 생기면은 통증에 되게 민감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민감해지는 거, 원래 특히나 신경계 통증은 조직이 망가지는 것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망가지는 때 느껴지는 통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 말고도 감정적인 요소, 내가 우울감이 있거나 이걸 계속 몰두한다거나, 정서적인 부분이 머리 자체, 조직이 망가지는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어떤 무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통증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이걸 설명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그럼 통증을 과장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요. 신경계 통증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울하면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몸이, 통증은 구조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내가 민감하게 느끼기 시작하면은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그 사람 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통증이 민감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요. 많이 아픈 거랑 적게 아픈 걸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활동량이 떨어지고 꽃나리 님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활동량이 떨어지고 몸이 우울해지면서 식습관과 생활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실제로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증상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도 환자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 나는 아프면 안 돼가 아니라 감각신경 손상이 생긴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울해지지만 않으면 민감해지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이 이상 감각 때문에 너무 우울해지지만 않으시면은 건강 관리에 큰 문제는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폄훼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생기신 분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잘 적응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협착증이나 신경이 눌리신 분들은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하루에 70%, 80% 거의 100%의 시간 동안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시면서 지내십니다. 그럼 이게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더 올라가 가지고 통증을 오히려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이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오래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표정이 어두워지시고요. 작게 아픈 거랑 많이 아픈 걸 구별을 못해서 환자분 말씀을 아주 오랜 시간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팠던 기억이 있었던 거를 설명하시는 건데 하루에 그렇게 아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안 아픈 시간에도 물론 감각신경 이상 감각이 생겨서 그 느낌이 남아있는 건 맞지만 많이 아팠던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루 종일 많이 아픈 사람처럼 그 아팠던 걱정과 고통을 느끼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우울감 정도에 따라서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경가지 증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가지가 눌리는 증상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이 강의의 본론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건 통증을 만드는 증상인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이게 통증이 덜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 환자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저리고 땡기고 통증, 다리의 이상한 감각, 이게 왜 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협착증에서 더 중요한 증상은 실은 아픈 게 더 중요한 증상이 아닙니다. 협착증에서 더 중요한 증상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신경의 가운데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 게 있죠. 이건 신경의 가운데가 눌리는 증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허리를 피면은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허리가 숙여지게 되면은 보통은 별로 통증이 없고 저절로 숙여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측 엉덩이의 묵직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증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급성 증상인데 그냥 자세가 구부정해진 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경다발 증상의 초기 증상이고요. 꽃나리 님이 질문 주셨네요. 협착증 수술하지 않고 운동으로 관리하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잘 유념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운동이라기보단 생활 습관이 조금 더 맞는데 약간의 운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운동으로 잘 관리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꽃나리님.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허리가 숙여지는 게 급성 증상이고요. 환자분들이 허리 숙여진 거는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은 이게 매우 심각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허리가 숙여지게 되면서 코어 근육이 접히거든요. 이 코어 근육이 접히면 이 코어가 약해집니다. 그럼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직립보행하려면은 이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직립보행을 하려면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직립보행하는데 이게 약해져 버리면 이게 직립보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몸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요. 낙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협장이 있으신 분들조차도 낙상하는 걸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아프지 않으면서 넘어지시거든요. 아픈 순간엔 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경 가지가 눌리는 증상은 낙상을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상은 별로 아프지 않은 허리가 숙여지는 증상이 낙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낙상은 통계에 따라서는 노인들한테 5위 이내의 사망 원인에 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게 협착증에서 가장 무서운 증상이고요. 이 균형 감각에 따라서 낙상과 함께 또 다른 허리에서 매우 중요한 증상은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지니까 효율적으로 활동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활동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심혈관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심혈관계가 나빠지면서 사망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근육 감소도 생기시고 내분비적인 문제도 생기시고 우울해지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리가 숙여져 중심성 협착 때문에 허리가 숙여져서 코어가 접히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노인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협착증은 안 아프면 나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안 아픈 거 위주로 협착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시고 보통 실질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을 거의 잃어버리신 분들을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협착이 많이 진행하다 보시면은요. 아까 방사통이 그렇게 무한정 커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 되게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반해서 짜증을 내야 하시는 게 보통은 저 다리 쪽에 방사통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만성 증상, 코어가 약해지는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못 걷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걷게 되시는 분들 제가 환자분들 만나보면은 다리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 같은 거에 별로 신경 쓸 여유가 없어 하세요. 그러니까 만성의 감각신경 이상 증상은 그냥 신경도 안 쓰시는 수준으로 몸이 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쓰는 방법을 다 잃어버리시고 낙상을 하시고 자꾸 넘어지시고 이렇게 돼서 이 정도로 몸이 노쇠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거긴 하지만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고 기대한 회복을 얻기가 어려워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협착증은 아픈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지만 않으면 나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방사통이 조금 약해지면은 내가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에서 무신경한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돼가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증상이 실제로 환자분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다 하고 여러분 질문에 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하고 계신 가장 큰 오해가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협착 아니면 디스크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도 배에 힘 빼고 물 건들면 허리가 아프겠죠. 20대도 아프고 10대도 아플 거예요. 그럼 이게 협착인가요? 디스크인가요? 아프다고 협착이랑 디스크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면 아픈 거고 이거를 디스크성 통증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과도한 힘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과도한 힘이 떨어지면 허리는 아픈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아플 때마다 협착이랑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도 대부분 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방사통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쭉 내려가지 않고 그냥 엉치 정도만 아프고 허리 정도만 아프신 거는 이 기계적 통증이 생기신 거일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대부분 휴식을 취해 주시면은 대부분 나아집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자꾸 아픈 게 빈번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성 협착이 오랫동안 되면서 코어가 약해지면서 허리에 떨어진 힘이 커지기 때문에 허리를 자주 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자주 삐지 않고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커지지 않게 코어에 대한 인지를 향상시키고 내가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여러분 허리 관리에는 가장 금과옥조로 여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 맞아 안 아프면 병이 나은 거일 리가 없잖아요. 주사는 진통제 성분인데 안 아프다고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픈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증상은 몸의 흔들림, 코어의 약화라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그런지 다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메디케어 데이터입니다.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게 최신 연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최신 연구에 가깝거든요. 이 연구가 되게 힘듭니다. 협착증을 수술한다고 사람이 과연 수술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한 약간의 이게 대규모 연구고 가장 신뢰성을 좀 가질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방법론을 다 포함하게 돼 단정적으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저는 점점 연구가 이쪽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협착증 치료를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수술한다. 이게 고전적인 척추외과학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하는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척추외과사들이.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 협착증을 비수술 치료로 치료했을 때 일정 인구군을 메디케어에 되었으니까 미국 의료보험 데이터를 본 겁니다. 대규모 인원 샘플을 통해서 봤을 때 비수술 치료를 했을 때 동일기간 환자분들의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3.7%였는데 수술을 했더니 사망률이 2.5%로 나타났다. 그럼 허리 수술을 하신 분들이 사망률이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그러니까 허리 수술하면 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물론 수술을 받을 정도의 체력이 있는 사람을 수술한 걸 수도 있지만 의학적 연구는 이런 데이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메디케어 데이터 대규모 인구군을 가지고 한 데이터라면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단순 협착증군에서 수술 치료가 사망률을 줄입니다. 그리고 전방 전이증을 동반한 협착증군에서도 수술적 치료가 사망률을 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정해도 사망률을 28% 정도, 3분의 1 정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협착증은 안 아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살려고 하는 거일 가능성이 있다. 오래 살려는 목적으로 협착증 치료를 해야 되고 오래 살려는 목적, 삶의 질도 물론 추구해야 되겠지만 오래 살려는 목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학계의 연구 방향이 나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근데 지금 이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개방성 유압수를 포함해도 이렇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성 유압술이 아니라 내시경 감압술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결과가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메디케이 데이터에 등록이 될 정도로 광범위한 군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 이 연구가 되려면 앞으로 적어도 5, 6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의 10년 이상은 있어야지 이런 확립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수술 방식으로도 사망률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출 가능성이 크다를 시사하고 있는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럼 협착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왜 사망률이 높아지느냐? 중심성 협착,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 가지가 눌리는 흔히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통증을 일으키는 것들은 낙상을 별로 안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통증을 회피해서 걸을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다리가 아무리 저리고 당겨도 다리가 마비가 와도 실은 저리고 당기는 게 심해지면 극단적인 경우에 다리가 마비가 오거든요. 다리가 마비가 와도 통증을 피하면서 걸을 수 있고 균형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아파서 못 걷다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걷다가 넘어지는 거는 보통 중심성 협착, 아까 말씀드린 허리를 못 피는 증상이 만성이 돼서 균형 감각 소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성 협착증에서는
이런 식으로 낙상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사망률을 높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아픈 것보다 균형 감각을 잃는 거, 허리가 숙여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증상이라는 첫 번째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리 쪽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심혈관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프면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들긴 하는데 이거는 통증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을 약간 높이는 꽤나 높이긴 하지만 중심성 협착이 되면은 허리를 못 숙이기 때문에 허리를 못 피기 때문에 보행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그럼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을 아주 심하게 높여버립니다. 즉 아픈 것보다 보행, 균형감각 소실이 훨씬 더 중요한 증상, 우리가 꼭 더 챙겨봐야 될 증상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그리고 중심성 협착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약물 자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울감을 많이 일으킨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거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감각이 이상한 게 그냥 아무리 심해져도 다리가 덜렁덜렁 거릴 뿐이지 그게 내가 망가지는 신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 감각에 대한 만성 통증에 대한 잘못된 적응일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이걸 심각하고 통증을 너무너무 과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우울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다리 저리고 당기는 느낌, 신경 가지가 들리는 증상이 우울증을 많이 일으켜서 자살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울감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우울감의 자체에서는 신경 가지를 늘리는 증상이 중심성 협착증보다 허리를 못 피는 증상보다 더 중요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이 질환을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이걸 우울해하지만 않으면은 실제로 다리 저리고 당기는 게 아무리 심해져서 다리가 덜렁덜렁거려도 잘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우울해지지만 않으면은 이 통증은 대부분 적응이 되면서 안 아파지는 정로로 가는데 이게 우울해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몸이 노쇠해져 버리면서 그러니까 우울해서 약물을 과다하게 먹고 우울해서 하루 종일 아픈 생각을 해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 버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환자분한테 불행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발에 이상 감각이 있는 증상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무리 심해져서 다리가 덜렁덜렁 거려도 몸통의 균형감만 좋으면은 잘 걷고 생활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모든 기능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꼭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중심성 협착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통증보단 기능 저하가 주된 겁니다. 이 기능 저하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경우에는 사람의 수명을 깎아먹는 거고요. 통증은 내가 감정적으로 잘 다스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중심성 협착을 착각하지만 그러니까 환자분이 저리고 당겨서 아파서 기능 저하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협착증 관리가 훨씬 더 저는 현명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종합으로 해보면은 신경 가지가 눌린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은 간접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고 약물 부작용 같은 걸 많이 일으킵니다. 이게 대부분 저리고 당기는 느낌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주사를 너무너무 많이 맞고 약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약물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겨서 폭삭폭삭 늙어버리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보거든요. 그리고 수술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너무너무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더해도 중심성 협착이 일으키고 있는 기능적인 문제, 낙상과 전신쇠약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착증에서 더 중요한 증상은 저리고 당기는 게 아니라 자세, 균형감각, 활동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환자분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게 아파서 내가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아파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아파지시는 겁니다. 내가 보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내 몸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내가 점점 더 노쇠해지고 있는 거고요. 아픈 거는 사망과 가까이 가지는 요소가 적은데요. 보폭이 줄어들고 허리가 숙여지는 경향이 가는 거는 내가 사망과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이 통증이 해결된다고 내 몸이 노쇠해진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활동량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여러분 몸이 덜 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픈 걸 너무 겁내시는 분들이 원래 외측 다리 저리고 당기는 증상 활동량을 별로 안 줄이거든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마비가 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잘 걷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께 정신적으로 마음을 잘 먹으시고 이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게 완전히 신경이 가지가 눌리는 거 완전히 하나가 끊어지는 수준이 돼도 나는 잘 걸을 수 있다라는 나는 활동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통증을 대처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협착증 때문에 그 신경 가지가 눌리는 증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다른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는 일은 저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하고요.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증상은 점점 더 굽어지는 허리, 흔들리는 걸음걸이, 점점 더 줄어드는 활동량, 좁아지는 보폭, 자주 허리를 삐끗삐끗하게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능 저하를 만드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증도 중요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증상이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보다 방사통이 더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행거리가 30분, 20분, 10분, 5분, 3분, 2분, 1분까지 기다리다가 버티시다가 몸이 너무너무 노쇠해져서 어차피 수술하러 오시게 되는데 몸이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수술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면은 가능하면 최소 침습으로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의사 선생님마다 소견이 다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비교적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참다 너무 노쇠해져 버리시면은요.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절대 만족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증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가족분들을 보실 때도 주변에 어르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허리는 점점 더 숙이고 걷고 보폭은 점점 짧아지는데 아프지 않다고 하면 괜찮은 게 아니세요. 보호자분들이 보기에 그게 명확하게 보이면은 어르신이 안 아프다, 괜찮다 해도 병원에 모시고 오셔서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게 왜냐하면은 어르신이 진짜로 못 걷고 진짜로 우울해지고 진짜로 그 허리가 숙여지는데 아프다고 하실 정도면은 너무너무 노쇠해져서 그때 치료를 해도 호전은 되시겠지만 똑같은 치료를 일찍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질을 못 얻으실 가능성이 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걸 방치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협착증이 안 아프면 근데 이 전제료가 뭐냐면은 안 아프면 협착증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기능 저하는 통증과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료받던 분 예로는 걸을 때 몸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걸으시는데 가족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명랑하신 분이어서 그렇다고. 그 정도로 통증을 적게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흔합니다. 이 중요한 증상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신경 다발 눌리는 증상은 덜 중요한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면 진짜 재앙입니다. 어떤 진통제를 많이 먹는 것보다 통증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게 정말 해롭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요. 환자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병원 약은 독하다고.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덜 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건 아무리 심해져도 마비가 와도 잘 걸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과도한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신경을 많이 쓰면 민감해져서 실제로 통증이 커집니다. 실제로 이거 한번 커지고 나면은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불행해지는 거고, 이 우울감이 커지면은 이걸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약물 부작용이나 우울감으로 자살 같은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방사통에, 특히나 방사통이나 이상 감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난 저리고 땡겨서 못 걷겠다고 생각하시면, 못 걸어지시면 중심성 협착이 같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럼 그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못 걷고 걸음이 불안정해지면은 다리가 저리고 땡겨서 그런 게 아니라 몸통에 힘이 없어지고 균형 감각이 없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 감압을 해줘야 치료가 됩니다. 감압을 하면서 유압을 같이 하고,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감압을 해줘야지 환자분께서 보행장애가 진행을 안 하세요.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불안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아픈 거랑 적게 아픈 걸 구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재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회적 기능도 날아가고 불필요하게 약물 많이 드시게 되고 재활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환자분들이 이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통증을 그냥 바라보시는 게 필요한데, 그냥 안 아픈 거라고 믿어버리고 다 참아버리시거나, 아픈 거니까 너무너무 걱정해서 주저앉아 버리시거나, 이 두 가지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아픈 정도를 차분하게 바라보시면서 상태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 불안해하지 않으시면서 코어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몸 상태를, 활동량을 잘 유지해 주시면은 이 아픈 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운동신경 마비가 없을 정도인데도 너무너무 아파하시면서 너무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면은 많이 아픈 건가 적게 아픈 거를 잘 구분하실 필요가, 많이 아픈 거 적게 아픈 걸 구분을 잘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게 너무 불안한 나머지 아프면 수술해야 되는 걸 불안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불안해하세요. 대부분 아프면 불안한 거 중에 수술이 되게 많은 비용을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해하시면은 몸이 늙고 재활이 안 되고 통증 관리가 안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시면은 이 통증을 잘 관리해서 수술하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덜 중요하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노년 초고령 시대에 협착이 여러분 몸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에만 몰두하시는 게 아니라 활동량과 몸의 균형 감각 유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소 생활 습관에 관심을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프면 우울하고 불안해서 활동량을 줄여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프고 불안한 걸 못 견디시니까 너무 세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냥 원래 내가 안 아팠을 때 활동량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더 운동을 해서 통증을 이겨버리려고, 원래 5-6천 보 걸리신 분들이 협착의 초기에 2만 보를 걸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원래 5-6천 보 걸었으면은요, 아파서 내가 3-4천 보가 됐다. 그럼 다시 5-6천 보를 유지하려고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10,000보, 20,000보로 늘린다고 몸에 그걸 내가 이겨낸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척박증을 싸워서 우리가 불로장생의 명약도 아니고 진시황도 아니고 그건 다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평온한 마음, 불안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분들이 운동은 뭐 할지는 관심이 많으시면서 내가 평소에 뭐 할 때 더 아픈지는 찬찬히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활동량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운동보다는 평소에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그걸 잘 지켜내려고 하셔야 되고요. 몸통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려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노년기, 초고령 시대에 누구나 80세 넘게 사는 거를 기대하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경우, 외래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어제 많이 아팠기 때문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주사 놔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거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너무 아프면 주사를 맞으셔야죠. 근데 어제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불안한 느낌을 없애려고 주사를 치료하는 식으로 주사 치료하시면 안 되고요. 주사 치료는 꼭 필요한 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드시 꼭 아플 때 주사 치료를 하려고 평소보다 훨씬 더 아파졌을 때만 주사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늙어야 통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늙어야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야 안 늙는 게 아니고요. 무슨 늙는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적 저하가 늙는 거거든요. 몸이 흔들리게 걷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보폭이 좁아지는 게 늙는 거거든요. 그게 안 늙어야 통증이 없는 거지 통증이 없어야 안 늙는 게 아닙니다. 너무 통증 우선시대로 그 의학이 조금 흘러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이 좀 중심을 잡고 본인의 몸을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최신 연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차고 넘치고요. 넘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런 쪽으로 그 학회 메인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 강의 잘 들어주셨습니다. 예. 그 YOEN950님 소중한 팩트 체크를 제가 근데 제가 팩트를,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제 강의를 듣고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믿고 객관적인 사실을 스스로 느껴봐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전문 지식이 조금 있다 뿐이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걸을 때 가끔 흔들림을 느꼈는데 이거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거고요. 이거를 선생님께서 균형 잡는 연습을 통해서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병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제가 체중 이동을 하면서 몸의 흔들림을 잡는 훈련을 한 영상을 좀 찍은 게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흔들려야 안 아픕니다. 그 몸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환자분이 느끼실 정도면 되게 많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낙상 위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환자가 구체적으로 느낄 정도만 되면 대부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수명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몸의 노쇠가 이미 발생하신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노력을 통해서 저희 병원 유튜브를 활용하셔도 좋고, 태극권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명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좀 젊으시면은 천천히 걷는 속도로 달리기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호흡 훈련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희 병원 유튜브를 참고해도 좋고, 이거를 몇 개월 안에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잡아지시면은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으시고, 근데 재활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병원에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활 자체가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이게 수술한다고 흔들림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고 재활을 제대로 해야 흔들림이 잡히거든요. 어쨌든 이 흔들림 자체가 몸의 노화고요. 이 노화 자체가 극복이 돼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수명과 삶의 질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영도님 질문 주셨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군요. 그런데 저도 우울하고 불안해하지 않으려고도 너무 잘하는데요. 허리로 인해 대소변 누는 것도 너무 힘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수년간 반복되다가 우울증이 극심하게 왔지요. 오영도님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해 주셨는데요. 보통은 그러니까 환자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게 극도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걸로는 사망이랑 직접 연관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울증은 실제로 사망이랑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에 너무 민감해져서 약을 많이 먹는 것도 수명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여서 보통은 만약에 수술적 치료에 도움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은 수술적 치료에 도움을 받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는 뭐 최소 침습으로 내시경으로 하면은 옛날에 수술 못했던 것들을 되게 많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몸에 부담이 안 가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환자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진화가 일어나고 더 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질이 아니라 수명이라고 연기하는 것도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있던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진료를 한번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불안해하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풍경님이 질문 드네요. 공복도 잘 못 견디고 그래요. 풍경님 위쪽 질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걸로 하는 건가요? 저기 화면에 이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안 돼. 위쪽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저 위쪽으로. 아이고, 이제 준비상에 조금의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 영자신 님이 질문 주셨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환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병원이면은 환자분들이 내과 파트랑 외과 파트랑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원래 내과 파트는 유명한 저널 고위급 잡지에 논문이 하나 실리면은 대규모 통계를 동반한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의사가 그걸 공부를 해서 비슷한 똑같은 답을 내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수술 파트, 특히 척추 내시경 파트는 특히 수술 파트, 척추 파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른 거냐면은요. 의사들이 쓴 논문 자체가 한 가지 논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모든 의사들이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메디케어 스터디 같은 거는 자연 경과에 대한 아주 좋은 연구고요. 그런 것들은 몇 개만 나와도 전체가 따라가는 종류의 연구인데 의사들이 어떤 수술 테크닉을 개발했다고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의사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건 왜 그런 거냐면은요. 의사들마다 하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뼈를 감압을 하는데 뼈를 많이 건드리고 감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뼈를 조금 건드리고 감압하고요. 어떤 사람은 뼈를 뼈를 안 건드리고 감압을 하고요. 어떤 선생님은 열어서 유압을 주로 하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단방향 내시경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의사마다 치료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았으면 좋겠고 모든 병원이 다 똑같은 치료를 했으면 좋겠지만 수술 파트는 특히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파트의 특성상 모든 병원이 치료의 내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이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물론 병원 브랜드가 매우 중요하고 내과적인 질환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훨씬 덜 중요한데 실은 외과적인 질환에서는요. 병원 브랜드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병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치료하시나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냥 병원에 너무 막연히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 병원 선생님들을 만나보시고요. 여러 병원이 다 유압수를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만 계신 병원 10군데를 가보면 다 똑같은 답이 나오고요.
내시경 치료를 주로 하시는 병원을 가면은 그쪽에서도 비슷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치료 내용에 따라서 수술의 적응증, 비적응증이 갈리고요.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응급으로 해야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오늘 마비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를 빼고는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영자신님께서 병원 진료에서 물어보셔야 될 거는 내가 이게 지금 불편한데 만약에 수술을 할 때 내가 3개월 있다 하는 거나 6개월 있다 하는 거나 1년 있다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수술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게 확실시 될 때 의사가 권하는 거지 해야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불편하시다면은 내가 수술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보행이 나빠지고 몸이 흔들리고 허리가 3개월, 6개월 전보다 구부정해지고 있는데 치료를 연기하시면 나중에 치료했을 때 더 안 좋고 더 무서운 결과가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통계에서 보여드렸지만 수술하신 분들이 더 오래 산다는 대규모 스터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픈 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분들과 말씀드린 게 너무 우울해지면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너무 활동량이 줄어들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내가 너무 우울해지고 있으면은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 내가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사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때문에 치료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가 원래 불편하셨던 것보다 점점 더 보행이 나빠지시면은 내가 사망 확률이 높아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뒤로 미루면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너무 질문 많이 주셔서 제가 질문 많이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질문 오늘 뭐 목단 질문은 제가 월요일 날 저 화면 좀 전환해 주시겠어요? 월요일 날 제가 뭐 1시 반에 저희 병원 제가 운영하는 제가 있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실껏 비슷한 주제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제가 비욘디 시간에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은 내용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질문 충분히 받는 시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못다한 질문 혹시 그쪽에 와서 해주시면 제가 또 그때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